안녕하십니까. KBS TV특강 박현선입니다.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조선 후기 뉴 웨이브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특강해 주실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전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예, 고전하면 굉장히 괴로운 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전에는 인류 전체의 어떤 굉장한 비전과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혜와 비전을 좀 괴로움을 덜 느끼면서 현재적 맥락으로 옮기는 그런 전령사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좀 고전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후기 뉴 웨이브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연 들려주실 텐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뉴 웨이브는 이제 새로운 물결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명의 이제 새로운 물결도 되고 또 뭐 불어로는 벨 에포크 그래서 좋은 시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게 이제 지금 요즘 언어로 하면 뉴 트렌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패션이나 어떤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성사회에도 이제 그런 물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변화가 조선 후기 18세기에 있었다고 네. 이제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조선 후기 뉴 웨이브를 만나다 그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의 뉴 웨이브. 1960년대 프랑스 영화와 1970년대 영국의 록 음악이 대표적 뉴 웨이브 현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훨씬 이전인 18세기 조선시대에도 이미 뉴 웨이브는 있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 박사와 함께 조선 후기 르네상스라 불리는 영종조 시대의 뉴 웨이브를 만나본다.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는 각 왕조마다 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극의 이제 소재가 많이 되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어떤 이제 문화의 부흥을 일으킨 게 조선 전기에서는 이제 세종조일 거고 조선 후기는 영종조. 그래서 이제 18세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세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 세계에서 18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면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방청석에서 한번 이제 그 답을 해주실까요? 예, 18세기 하면 떠오르는 세계사적 사건에 대해서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프랑스 혁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이게 영국 뭐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일어난 큰 격변이고. 또 바로 그 시대에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거대 국가가 탄생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때가 18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또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게 오늘의 이제 초점인데 일단 그 조선은 동아시아 제국 안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때 청나라 왕조였거든요. 근데 청나라는 만주족에서 부흥을 해서 명나라를 정벌하고 이제 중원을 지배하게 된 국가인데 만주족은 이제 오랑캐라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비웃었는데 황제들이 너무너무 이제 걸출한 황제들이 연속으로 탄생했어요. 그래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라고 하는 중국 왕조 전체를 통틀어서도 진시황을 능가하는 그런 이제 황제들이 연속으로 탄생하는 이런 굉장한 이제 기적을 겪어서 18세기에 이르면 이제 걸륭 황제가 이제 치세를 이루던 때라서 가장 세계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던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말 청초를 명청교책이라고 하는데 그때 문화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흐름을 형성을 했고 그게 이제 조선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은 그때 어떤 왕이었는가? 예.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영조 정조 시대라고 흔히 이제 영정 시대라고 말하는데 영조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앞에 왕이? 예, 드라마에서 많이 보실 텐데 예, 그 유명한 이제 장희빈의 이제 지아비인 숙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정, 영조, 정조 요 시기가 바로 이제 조선에서는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 왕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변화의 동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먼저 그 농업 생산력에서 먼저 이제 짚어보도록 하죠. 아마 흥부전이라는 이제 이 설화는 너무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놀부하고 흥부라고 하는 형제가 아주 그냥 원수처럼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사납게 싸웠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이게 놀부는 그때 새로 등장한 신흥 부자였어요. 흥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흥 부자가 나올 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농토로부터 쫓겨나서 유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빈민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놀부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정말 심술보를 많이 쓰는가,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 흥부와 흥부 안에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알바를 다 했어요. 정말 비정규직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거기 총망라한 게 흥부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아르바이트가 그 유명한 매품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벌을 받으면 이제 감옥에 그냥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신체형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형 몇 대, 곤장 몇 대, 곤장 100대면 이제 그거는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100대 맞기 전에 이제 죽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부자들은 자기가 받은 매의 형량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부가 매품을 팔기 위해서 이제 갔더니 그것도 옆집 꾀세아비한테 이제 가로채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매품도 팔 수 없구나, 이렇게 아주 한탄하면서 돌아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게 흥부의 처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도시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 도시빈민이나 도시 유랑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대문 안에 이렇게 아주 지금으로 치면 정말 인구 밀도가 낮았는데, 각지의 이제 유랑민들이 이제 들어와서 인구 자체가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서울이 계급 분화가 일어나는데, 중간 계층이 아주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이 중인층, 역관, 서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이 되면서 서울의 도시 유흥 공간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텐데 사설시조라고 들어보셨죠? 시조를 막 길게 하는 거. 요즘으로 치면 랩 형식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담당했던 집단이 바로 도시 중간 계층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대부들은 더 많은 이제 물적 토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양반들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화사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이제 부를 많이 누려서 골동품이나 미술품 이런 것들을 소장하고 중국과의 교육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제 새로운 양반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문화예술에서 이제 새로운 조류를 만드는데 이제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면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이렇게 비약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이양법이나 모내기가 이제 1년 동안 수확할 수 있는 양을 이제 2배, 3배로 늘려줬던 것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평통포를 통해서 화폐가 유통이 되면 물자 교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김홍도의 그런 풍속화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지성사회 측면에서 어떤 조류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물질적인 기반이 이렇게 비약이 되면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게 돈도 많고 정신도 풍부해지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8세기는 르네상스다 또는 이제 문예부흥기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만큼의 정신적 자산이 더 활발하게
조성이 됐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성을 다루는 거는 이제 선비들인데